일어나 보니 엄마는 보이지 않았다. 밥상에는 먹다 남은 보리밥과 차갑게 식은 시래기국만 남아 있었다. 그 밥상엔 백지인 편지지 한 장과 볼펜만 놓여 있었다. 창밖으로 들리는 새소리가 유난히 평화로웠다. 왠지 모를 불길함을 느끼며 나는 살인문을 젖히며 바로 뛰어나갔다. 엄마를 부르고 동네 사람들에게도 묻고 또 물었다. 그날따라 엄마가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무조건 찾아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그것은 슬픈 예감이었다. 나는 11살이었고 맞이었다. 두세 살 터울의 동생이 넷이나 있었다. 막내는 두 돌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엄마는 그날 밤에도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보이지 않았다. 11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겁고 막막한 상황이었다. 맞이라는 책임감은 배고프다고 보채는 동생들을 달래기 위해 빈쌀 뒤주를 뒤지고 또 뒤지게 만들었다. 엄마 없는 부엌의 서늘한 공기는 한밤중에 혼자 올라간 공동묘지보다 더 오싹하기까지 했다. 동생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였다. 그 중에서도 막내의 울음소리는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다. 아무리 달래고 얼러도 별무신통이었다.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다. 아무리 달래고 꼬셔도 별무신통이었다. 엄마를 찾으며 자지러지게 울던 두 돌박이 막내를 업고 집 앞마당을 그 얼마나 서성였는지 모르겠다. 실은 나도 아이였다. 그래도 엄마가 돌아오실 거라며 대문이 뚫어져라 쳐다보던 나도 겨우 11살을 넘긴 국민학교 5학년인 아이였다. 막내를 업고서 금방 오실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그리고 동생들에게 되뇌던 거짓말 같은 다짐을 아마도 수만 번은 좋게 했으리라. 그렇게 기다리던 엄마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날 때마다 조금씩 변해가던 집안의 공기와 그 적막함. 그날의 공기, 뒤주 바닥을 긁던 손톱의 감촉, 그리고 등에 업힌 막내의 뜨거운 울음소리가 마치 눈앞에 그려지듯 지금도 선명하게 그려진다. 당시에 나는 국민학교 5학년이었다. 친구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공을 차고 딱지를 치던 그 나이에 나는 우리 집의 가녀린 기둥이 되어야 했다. 엄마가 보이지 않던 첫날은 당혹스러움이었고 이튿날은 공포였으며 사흘째부터는 생존이었다. 부엌의 서늘한 공기는 막대기 같은 내 팔다리를 휘감았다. 나는 동생들이 눈치챌까봐 입술을 지식이며 차가운 부엌 바닥을 서성였다. 쌀 뒤주는 이미 바닥을 보였다. 하지만 신락 같은 희망으로 손톱이 하얗게 되도록 뒤주 구석을 긁어보아도 손끝에 걸리는 건 마른 나무 먼지와 텅 빈 허기뿐이었다.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건 막내의 울음이었다. 두 돌도 채 안 된 막내는 엄마의 젖 냄새 대신 누나형의 마른 등에서 나오는 땀 냄새를 맡으며 자지러지게 울었다. 아이를 업고 마당을 돌고 또 돌았다. 내 등은 막내의 눈물과 콧물로 축축하게 젖어들었고 그 무게는 세상의 모든 짐을 얹어놓은 듯 무거웠다. 금방 오실 거야. 조금만 참아. 그 말은 동생들에게 하는 약속이자 무너져가는 나 자신을 붙들기 위한 주문이었다. 대문 틈 사이로 저녁 노을이 길게 드리워질 때마다 나는 그 문이 열리고 엄마의 장바구니 소리가 들리기를 수만 번 기도했다. 집안의 냄새가 변해갔다. 사람의 온기가 빠져나간 자리에 눅눅한 먼지 냄새와 아이들의 쉰 울음소리, 그리고 짙은 적막이 차올랐다. 나는 그 적막이 무서워 자꾸만 막내를 업은 포대기를 고쳐맸다. 나도 겨우 11살 누군가의 품이 사무치게 그리운 아이였을 뿐인데 말이다. 내 손에는 연필보다 무거운 책임감이 쥐어져 있었다. 학교에 가면 단연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던 아이, 서울대학교라는 막연하지만 찬란한 꿈을 꾸며 밤을 지새우던 아이. 그것이 원래의 나였다. 하지만 엄마가 사라진 그날 이후 나의 1등은 성적표가 아닌 동생들의 생존에서 찾아야 했다. 2살, 5살, 8살, 그리고 10살. 내 밑으로 줄줄이 달린 4개의 입은 무서운 속도로 허기를 뱉어냈다. 동생들의 배를 굶기지 않아야 한다는 일념은 나의 소중했던 꿈들을 순식간에 집어삼켰다. 책장을 넘기고 싶던 손은 쌀 한 톨 나오지 않는 뒤주 바닥을 파헤쳤고 공식을 외우던 머릿속은
내일 동생들에게 무엇을 먹여야 할지에 대한 계산으로 가득 찼다. 다른 생각을 할 틈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내가 무너지면 8살, 10살인 동생들도 무너질 것이고 아직 세상천지 모르는 5살과 2살배기 막내는 길바닥에 나앉게 될 것이었다. 그렇게 엄마 없는 하늘 아래 우리 오남매가 견뎌온 사연들을 하나하나 꼽아보자면 남산의 솔방울을 다 세어도 모자랄 것이다. 밤마다 동생들을 재우고 홀로 마당에 나와 바라보던 밤하늘, 그 무수한 별자리만큼이나 우리의 눈물겨운 이야기들은 깊고도 넓게 퍼져 있었다. 꿈을 꾸던 11살의 나는 죽어 있었지만 동생들을 살려야 하는 마지인 나는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내야만 했다. 하지만 나의 공부에 대한 갈증은 그 무엇으로도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그 즈음 11살인 나의 바로 아래 여동생은 연년생으로 겨우 10살이었다. 그 동생이 학교에서 돌아와 내뱉은 말은 내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오빠는 공부를 잘하니까 계속 공부해. 내가 대신 벌어서 오빠 공부할 수 있게 해줄게. 선생님께 뭐라고 말을 하고 온 건지, 그 작은 손으로 어떻게 제 이름을 지우고 온 건지, 초등학교를 자퇴하고 왔다는 동생의 얼굴을 보며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것은 미칠 노릇이었다. 칭찬해줄 수도 그렇다고 꾸짖을 수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10살짜리 아이가 감당하겠다고 나선 벌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가혹한 것인지 그 아이는 알고 있었을까. 내 공부를 위해 자신의 미래를 제물로 바치겠다는 그 결연한 눈빛 앞에서 나는 1등 성적표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바위처럼 느껴졌다. 공부를 하고 싶었다. 서울대에 가고 싶었다. 하지만 동생의 인생을 딛고 올라가야 하는 그 길은 차마 꿈이라 부를 수 없는 지옥이었다. 마지로서 동생들을 굶기지 않아야 한다는 책임감 위에 이제는 여동생의 희생까지 얹어졌다. 그날 밤 나는 잠든 여동생의 거친 손마디를 보며 소리 없이 울었다. 남산의 솔방울보다 많다던 우리 오남매의 사연 중에서도 아마도 이 이야기는 가장 시리고 아픈 별이 되어 내 가슴 가장 깊은 곳에 박혔으리라. 그 와중에 다행히 집 가까운 곳에 직장이 생겼다. 회사 이름은 XX 레이온이라는 회사였다. 어린 나이임에도 받아주었고 나는 동생들 배는 굶기지 않을 방도가 생겨서 너무도 기뻤다. 공부를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도 참을 수밖에 없었다. 그 회사는 사실 악덕 기업이었다. 공해를 배출하고 산업재해로 사망사고 여러 번 났었는데도 그 회사와 기업주는 끄떡도 없었다. 참 희한한 세상이었다. 왜 그런지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내겐 사치였다. 어쨌든 2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갔다. 나와 둘째가 벌다 보니 신기하게도 먹고 살고도 김밥 꽁다리만한 돈이 남는 별천지를 만나게 되었다. 그때 둘째가 말했다. 오빠 대학 안 갈 거야. 오빠 공부 계속하라고 초등학교를 자퇴했잖아.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 와중에 내가 다니던 회사에 산업체 부설 학교가 생겼다. 중졸학력 인정반에 일단 등록을 했다. 6개월 만에 중졸 학력이 생겼다. 그래, 그럼 일단 자신감이 붙었다. 그래, 가보자. 고등학력 인정반에 곧바로 등록을 했다. 그 자격 시험도 단번에 붙었다. 이젠 대학을 가고 싶었다. 직장 생활과 학업을 병행하며 대학 진학의 꿈을 이루기 위한 몇 가지 현실적인 길을 찾아보았다. 재직자 특별 전형이라는 게 있었다. 특성화고를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 지원할 수 있었다. 나는 경력이 짧아 일단 접기로 했다. 두 번째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들어가는 게 가장 무난할 것 같았다.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고 학비가 저렴하고 원격 수업 위주라 일과 병행하기에 안성맞춤이었다. 해서 결론을 내렸다. 방송대로 진학하기로. 그래서 바로 밑둘째 동생에게 오빠는 대학은 방송통신대로 갈까 해? 학업도 직장도 병행할 수 있어서 우리 형편에 안성맞춤이야. 했더니 뜻밖에도 둘째가 펄쩍 뛰는 게 아닌가. 오빠 꿈이 그렇게 작아. 나 오빠한테 실망했어. 오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어? 아빠 엄마 없이도 밥 굶지 않고 살아왔잖아. 그러면 다 나은 세상, 더 좋은 세상으로 가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남지 않았잖아. 정규대학. 그것도 인류대를 목표로 도전을 하는 오빠를 꿈꾸며 살아왔었어. 오빠, 나는 초등 졸업장도 없어. 이 동생은 한이 없을 것 같아. 이 한은 오빠가 당당히 인류대에 들어가서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만 한다면 아마도 풀릴 것 같아. 무조건 달려봐봐. 한데, 아니 태산보다 더 큰 망치가 얻어맞는 것 같았다. 그래, 오빠가 해볼게. 동생의 한이자 꿈은 오빠를 바로 세웠다. 초등학교 졸업장까지 포기하며 일터로 나갔던 동생에게 오빠의 성공은 곧 자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이었나 봅니다. 자신의 희생으로 오빠를 인류대 생으로 만들었다는 자부심이 동생을 버티게 하는 힘이었나 봅니다. 동생이 말하는 인류대라는 상징은 동생에게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는 세상, 당당하게 대우받는 세상으로 들어가는 입장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본인은 가지 못하지만 오빠만은 그 세상의 중심에 서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이 가슴에 사무쳐왔습니다. 여동생의 그 목소리, 오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어? 아빠의 행방불명도 서러운데 엄마마저도 종적이 없는 가운데서도 용케 버텨냈었잖아. 라는 말 속에 담긴 수많은 눈물과 배고픔의 기억들이 해일처럼 밀려와 그날 저녁 저는 동생을 끌어안고 그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우리에게 느닷없이 엄마가 나타난 겁니다. 어떻게 찾아온 건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게도 찾던 엄마가 내가 살고 있는 집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어안이 벙벙하여 벌린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다지 있어 보이지도 않았고 그렇게 잘 살아온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집 나가 소식이 끊긴 지 30년이 다 되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일단 밥은 먹었냐고 물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밥부터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초라한 행색에 남루한 옷차림, 쭈글쭈글한 얼굴에 허연 백발은 잊고 살던 하늘에다 허탈감, 배신감, 원망 등의 단어를 차례대로 적어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생떼 같은 자식들을 버리고 나갔다면 잘 살기라도 하지. 집을 나간 후부터 30여 년간의 세월이 쏜살같이 파노라마가 되어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친척들도 우리 오남매를 외면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들 제 식구 풀칠하기도 힘든 시절이라 어쩔 수도 없었을 겁니다. 품삯기라도 팔아서 쌀 대박을 가져오면 그날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 날품이라도 팔 수 있던 날이면 다행이었지만 어쩔 수 없는 날엔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늘을 원망하는 것조차 사치로 여기며 살아온 내게, 우리 남매에게 30년 만에 돌아온 엄마는 엄청난 비밀을 안고 돌아온 것입니다.